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KDI가 한국의 30년간 경제성장 분석을 해서요. 이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이 현재는 2% 정도인데 2050년경에는 0.5%까지도 지속적으로 추락할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다이나믹 코리아는 아득한 추억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KDI의 주장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요. 그 대응 전략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90년부터 30년 동안 한국의 실제 경제 성장을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이 파란색 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금정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팩트겠죠. 다음은 한국의 총 요소 생산성 변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한 3% 내외였는데 2011년 이후에 1% 내외로 둔화되고 있다. 이 총 요소 생산성이 뭔지는 뒤에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경제 효율성, 기술 혁신, 또 잠재 성장 능력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심하다면은 그러면 글로벌 스마트 투자 자금은 한국 투자에 신중하게 될 겁니다. 성장성 의심되는 그런 주식은 가차없이 팔아치우고 뒤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쟁국들의 총 요소 생산성 변화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표를 또 보면은 한국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생산 요소별로 이제 나누어 봤다는 것인데 90년대에는 평균 7.2% 성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마무시한 고도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고요. 2000년대에는 4.7%로 2010년대에는 2.9% 성장률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내년에는 1%대 성장률이 전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표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지난 30년간 노동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0.8, 0.9 이렇게 생산 요소 3개 중에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일정했다. 이런 것이고요. 자본의 기여도는 3.8, 2.0, 1.4로 계속 감소해 오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돈을 투입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주목할 것이 총 요소 생산성의 기여도도 2.3, 1.9, 0.7 세월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니고요. 확인되고 증명된 팩트입니다. 팩트. 자, 이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만 아주 짧은 시간 간단하게 산수를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국민소득이라는 거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화해서요. Y equal 사진처럼 펑션 LK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노동과 노동 L, 자본 K 이걸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인데 본질은 사람이 종잣돈 투입해서 비즈니스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과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국민소득 올리는 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 쓰면은 저거를 생산함수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문제는 저 Y equal function LK라는 저 형태를 모릅니다. 저게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아니면 다른 고차 함수인지 삼각 함수인지 지수 함수인지 로그 함수인지 도대체 아무도 모릅니다. 저 상태에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함수만 주어지면은 그거 갖고 굴리고 쪼개고 갖고 노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미분한다는 것은 쪼개는 것이고요. 적분한다는 것은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아는 척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콥 더글러스라고 그런 생산 함수를 하나 이제 상상을 해서 가상을 해서요. 거기다가 총 요소 생산성을 포함시켜서 원래 콥 더글러스도 L하고 K만 있었는데 거기에 총 요소 생산성 A라는 걸 하나 더 포함시켜서 그래서 한국 경제 생산 함수를 밑에 있는 식 y 콜 a L 알파성 K의 괄호 1-알파성 뭐 이렇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심심하면은 컴퓨터한테 일을 짠뜩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실증 테스트, 엠피리컬 테스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KDI가 저렇게 갖고 놀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1차 함수가 나오면은 금방 알 것 같은데 말이죠. 지수함수 나오니까 엄청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딴 나라 사람 같지만 본질은 더하고 빼고 호작질 하면서 노는 겁니다. 오지게 쉽게 아주 그 똑똑한 그 초딩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2분 이내에 저거 의미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기서 L분의 Y 요거를 노동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평균 개념이죠. 1인당 얼마 버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평균 임금보다는 더 벌어야 지속 가능할 겁니다. K분의 Y는 자본 생산성이라는 건데 이것도 평균 개념이죠. 1원당 얼마 번 거냐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평균 이자와 비교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저 식을 미분을 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한계 생산성입니다. 노동으로 편미분을 하면은 왜냐하면은 왜 편미분이냐? 변수가 3개 있잖아요. A, L, K 이렇게 3개 중에서 여기서 A, 총요소인 A, 자본인 K는 일정하게 두고 노동만으로 미분하는 것을 편미분, 노동으로 편미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 더 고용할 때 얼마를 더 버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한계임금, 즉 추가되는 임금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자본으로 편미분하면은 1원 더 투입하면은 얼마를 더 버는 거냐 이런 뜻이고요. 이때 추가되는 이자를 얼마냐, 이자는 얼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인데, 근데 비즈니스라는 것은 즉 생산이라는 것은 즉 국민 소득이라는 것은 사람이 돈 갖고 노는 겁니다. 결국은 빈살만은 5천억 불 갖고 놀아보자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삼성전자에서 노는 것과 하이닉스에서 노는 것이 생산성이 다를 거 아닙니까? 동일한 삼성전자라도 가령 서울역 노숙자를 한 사람 더 투입하는 것보다 MIT에 천재를 하나 더 투입하는 게 생산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둘 다 다르겠죠. 어느 게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양아치 민폐노총을 투입하는 것과 지금은 매우 아직은 건전하게 보이는데 그 MG 노조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아치 민폐노총을 투입할 건지 MG 노조를 투입할 건지 결과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고물 로봇을 투입할 건지 최신 AI 로봇 투입할 건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소득 변화, 즉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그 정도가 노동과 자본의 효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설명되는 부분, 자본으로 설명되는 부분 드러내버리고 남는 거 그거를 퉁쳐서 총 요소다, 토탈 팩트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걸 총 요소 생산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결국 노동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니까 결국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 혁신의 정도, 그 다음에 같은 기술, 같은 사람, 같은 돈을 갖고 장사를 해도 삼성이 하는 것과 대우가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경영을 훨씬 더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 혁신, 경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이런 걸 반영하는 지표가 총 요소 생산성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한다 할 때 그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게 총 요소 생산성이. 그러니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총 요소 생산성이 높은 주식 사는 게 똑똑하다 이런 겁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KDI는 이번에 그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했느냐 이제 쪽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숫자로 표시가 되어야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능 성적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로 나와야지. 너는 100점, 너는 50점. 그래야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여기서 체크할 거 인구 변동입니다. 인구 변동. 생산 인구가 2020년에 3,738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2030년까지 357만 명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감소한다. 생산 인구 감소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한 용어는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래서 새로 15세가 되는 청년층보다 새로 65세가 되는 노년층이 연평균 35만 7천 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즉 인구 생성보다 인구 소멸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즉 다운사이징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총 357만 명 줄어들고 그때부터 2040년까지 추가로 529만 명이 더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KDI가 저 숫자를 적용할 때 2021년에 발표된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사용을 했는데 통계청이 21년에 그 장래 인구 추계 사용할 때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인구 소멸이 지금 21년에 발표된 저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연구하는 말이죠. 합계 출산율이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에는 0.84였다가 21년에 0.81로 떨어졌고요. 현재는 0.79명이라는 겁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령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인구 현재의 숫자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2.1명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한국은 지금 0.79인데 이게 지금 전무후무하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완전히 이런 그 숫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평시에.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있어서도 한국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0.79에서 더 줄어들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여튼 그 KDI는 21년 저 장래 인구 추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 KDI 천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죠. 갖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전망치가 중요합니다. 이 전망치라는 게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인지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총 요소 생산성은 1%로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이 수준은 OECD의 그냥 평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면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총 요소 생산성이 저보다 더 낮아지면은 OECD 평균보다 더 낮아지면은 그러면 저보다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전망치가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 표에서 나오는 경제 성장률 그 전망치 그게 바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 자본 모두 투입해서 인플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내년에는 1.9%대, 그 다음 10년은 1.3%대, 그 다음 10년은 0.7%대 하염없이 쪼그라든다. 와,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요소별로 보면은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내년부터는 없다는 거잖아요. 0. 그 다음 10년은 마이너스 0.3. 그 다음 10년은 마이너스 0.7. 요게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KDI 그 발표 자료에서 안고 요거 같습니다.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다는 거. 요게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성장이 둔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은 기술 혁신, 경영 효율성 높이는 것뿐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년부터는요 1%대 성장을 하는데 금리는 9% 시대를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벌어오는 돈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살고 싶다면 빚을 갚든가 아니면 이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야 합니다, 결국.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버는 방법은 저 노동 투입을 늘린다는 것인데 그건 당장은 안 되잖아요. 가령 이런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어떤 그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 한 달에 200만 원 빵꾸 난다고요. 왜? 벌어오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가령 그 빵꾸 나는 금액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드디어 막내가 취직을 해서 한 300만 원 벌어오면은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속 가능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돈 더 벌어올 자식이 더 있으면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자꾸 줄어드는데 오늘 밤 당장 씨를 뿌린다 해도 25년 후에나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예? 이미 안 되잖아. 응? 그래서 대책이 당장 필요하니까 이제 사람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선사에 일거리는 넘치는데 사람이 없다니까 베트남 그 젊은 애들 수입해서 지금 투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베트남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서밋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논의가 됐을지 논의가 됐겠죠. 예, 하여튼 그리고 남는 것이 총 요소 생산성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경영 효율 높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뭐 지금부터는 누구에게나 어떤 국가에게나 전부 다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기술 혁신은. 그렇죠? 예?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국가 전체도 그렇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이제 기술 혁신을 할 텐데 문제는 이런 노력들을 발목을 잡고 회방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경영 효율성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즉 총 요소 생산성을 깔아먹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민폐노조, 양아치 짓거리 그거 못하게 하는 것도 그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경영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시장적인 악법들 없애고 상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해고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룰을 어기면 반드시 징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말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새빨간 거짓말에다가 직권남용이라는 엄중한 그거는 부패범죄입니다. 직권남용은. 국회에 위정을 했고요.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세금을 탕진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매우 중대하고 매우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자를 탄핵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국힘은 탄핵 절차 시작을 안 합니까? 예?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지금도 저거편 판사, 그 우리 때법 출신들 완전히 알박기 인사 독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게 고발돼갖고 수사 중이잖아요. 피의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걸 그냥 둡니까? 예? 세금으로 편안하게 똥 싸게 두는 것이 저 정당합니까? 좀 무슨 바꿔버려야 하잖아요. 울산 부정선거 재판 1심 재판 아직도 제대로 시작을 안 했다고 하죠. 뭉개고 질질 끌고 있고요. 조국 재판은 1심을 3년 이상 질질 끌고 뭉개고 있고요. 그 위안부 앵벌이한 그 사건 그 재판 아직도 지금 질질 끌고 뭉개는 거 이거 완전히 이거 판사 갑질이잖아요. 재판권 남용이잖아요. 이런 것은 악질적인 부패범죄입니다. 이거 직권남용죄라는 겁니다. 그 직권남용죄 현행범들이 바로 지금 현직 판사들 아닙니까? 예? 라인펀드 1조 수천억 그 주범이 도주하도록 풀어준 그 판사. 예? 이런 판사들 모조리 탄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천 명의 피해자들 아직도 피눈물 흘리고 있고 이 주범 잡아서 구속하려던 그 충신검사들
충신 검사들도 지금 피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저걸 다시 잡으려고 말이죠. 이 겨울에 말이죠. 한 달 이상을 지금 생고생을 안 해도 될 생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다 영향을 주죠.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판사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는 재판하라고 우리가 일을 시키는 머슴놈이고 머슴년에 불과합니다. 무식하고 게으르고 돈 좋아하는 그 종놈들이 그 종년들이 하라는 재판 안 하고 개판질 하는지 그 감시를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못된 종들은 모조리 쫓아내야 하는 거, 이게 바로 주인이 할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그 국힘의 그 곽상도 의원이라는 분,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명 벗고 온다고 스스로 의원직 사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이런 태도는 분명히 칭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로 수사받고 있는 그 노웅래 의원도 면책특권이 이거 자꾸 썩은 방패 내세우면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요. 사표 내고 구속 수사 받으면 됩니다. 예? 이재명, 장경태, 김의경,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당의 양아치들 그 전부 다 사표 내고 수사 받으라 이겁니다. 이게 효율성 높이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게 그 면책특권 그 썩은 방패 들이대지 말고 말이죠. 가짜뉴스 제조 선동하는 그 범죄단체, 예? 양아치, 의원 숫자 이거 지금 300명인데 한 80명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전부 다 다운사이징 시대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의원 숫자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좌관들 9명이나 된다는데 그거 갖고 전부 다 가짜뉴스 제조하고 선동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우리가 세금으로 편안하게 똥 싸게 내버려 둡니까? 그거? 그래서 의원 특권 완전히 박탈하고요. 의원 유지 비용 지금보다 한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 숫자 80명으로 줄이고 보좌관 싹 없애버리면은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저것들 거의 양아치질이나 일삼는 정치 백수들 아닙니까 저거. 그래서 조순서에 좀 투입해서 용접이나 시키고 말이죠. 국가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탄핵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런데도 스스로 사표 안 내는 그 완전 쓰레기들을 파면하는 절차 아닙니까 저거는. 그래서 형사 절차와는 독립적이고요. 별도로 각각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이상민 장관 같으면 그 이태원의 할로윈 압사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엽기적 도적 마귀질을 일삼던 그 찌피아 범죄단체 저것들이 왜 해임 건의를 하고 지금 시행쇼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거 다 그 정치 비효율이고요. 정치 생산성 낙후시키고요. 그래서 경제 생산성 낙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개무시해버리고요. 이상민 장관님이 더 열심히 국가에 충성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다수당 갑질하면은 탄핵 발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탄핵 사유를 도대체 뭐라고 쓸 겁니까? 그거는 재판 절차인데 해임 건의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탄핵은 재판인데 탄핵 사유를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적을지 참 궁금합니다. 완전히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헌재 소추위원, 그 소추위원이라는 게 검사 역할 또는 민사소송에서 원고 소송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국힘의 김도읍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담당을 하는데 완전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국힘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추위원이 탄핵 사유 없다고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참 웃깁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 개혁, 국회 개혁, 언론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거 제대로 해야지 결국 이 한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
담임으로 마치면은 자유 대한민국에 이건 역사적 손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듭니다. 국민에게 충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직하고 일 잘하는 모습은 그냥 두면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해 가잖아요.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하기 전에 월급도 좀 올려주고 일을 더하게 하는 것이 이 똑똑한 주인들이 할 일 아닙니까? 네, 이런 의견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